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상 못한 국가로 떠나보는 설렘 이런 게 네.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 왜 노르웨이로 가볼까요? 네, 사실 저는 앞으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우리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요. 네. 강소 국가 또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국가 네.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네. 이게 참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앞으로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사회 문제를 두 개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3.0이 넘는데요. 네. 그건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전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종교 활동 말고 아무 사회 활동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이만 낳는데 집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녀가 5명, 6명 있고요. 예. 우리가 아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ECD 국가 그 어느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 모든 나라들이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부분이고요. 그 얘기 무슨 소리다?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 구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예. 다시 아이들 많이 낳아 주시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사회 구조를 대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저도 어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국가는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랜 B 차원에서 어떻게 인구 500만 명밖에 안 되는 국가가 영토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넓은 몇 배 넓은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예. 이런 거 많이 이제 알아둬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그 국방비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오늘 짚어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국방, 외교, 경제구조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소국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노르웨이를 가져오셨는데 네. 노르웨이는 제 생각에 이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딱 하나로 정리된 이미지거든요.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또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뭐 한마디 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노르웨이에 방문했었을 때 거기 현지 저한테 이제 노르웨이를 설명해 주셨던 예. 공공기관 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요. 제가 지도를 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이나 물어보고 국내 돌아와서 노르웨이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예. 그 사실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놀라우시죠? 예. 저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했더니 그러니까요. 노르웨이의 해안가를 가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노르웨이 그러면 대충 북유럽의 그 전 세계 지도를 보면 그냥 이렇게 위로 삐쭉 솟아오르는 국토 모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길게. 네. 예, 저 지금 지도 보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해안선이 제일 넓다고? 이런 그렇죠. 생각이 지도를 봐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줌인해서 계속 들어가 보면 예. 정말 꼬불꼬불합니다. 이게 쭉 직선이면은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로 따지면 서해에 가까운 해안선이 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 지역의 특이한 점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다 보이는 데가 많아요. 감 오세요? 분명 서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
그게 워낙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네. 어떤 면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선에 놓여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움푹 패여서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쪽 면에선 해가 뜨는 게 보이고 숙소를 이쪽으로 잡으면 아. 해가 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예. 그러니까 진짜 꾸불꾸불한 해안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섬까지 다 포함해서 아. 전 세계에서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노르웨이다. 아, 우리가 그럼 해안선의 길이를 따질 때는 섬이 있으면 섬의 그 둘레도 그렇죠. 다 해안선의 길이를 그럼요. 치는 그것도 거예요. 국토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남해, 다도해 이런 쪽은 해안선의 길이가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 10대 섬 많은 다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아, 새롭게 예. 저도 알아봤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때 가서. 늘 경제 외에도 많은 걸 가르쳐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워낙 호기심 덩어리라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복지 시스템이 좋은 나라 네. 그리고 해안선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예. 그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하나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북유럽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복지 강국들을 꼽았잖아요. 그렇게 된 역사적 맥락도 현지에서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북유럽 이 세 개 나라들 대표적으로 네 개라고 꼽습니다. 통상적으로 덴마크까지 포함해서 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네 개 나라가 복지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그 복지 강국이라는 길을 선택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핀란드 때문입니다. 네. 핀란드가 예전 소련에 접하고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련 접경지의 국가로서 예. 제일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공산권, 사회주의 영향권 아래 가시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제일 먼저 예. 국왕이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가 없어지고 핀란드는 공화국이에요. 그랬더니만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 국왕과 예. 노르웨이도 입헌 군주제입니다. 국왕이 있어요. 예. 노르웨이 국왕이 보고 깜짝 놀랐겠죠. 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내가 왕권을 다 잃고 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이 적지 않은 재산들과 나름대로의 이 권한들을 모두 다 실추하겠구나. 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내려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네. 그러니 입헌 군주제를 유지해야 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왕실 재산들 대부분 제가 다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헌 군주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바처럼 보편적인 사회, 즉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지향하겠다라고 스스로 설정하게 만들었던 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득권이 어떤 왕이 내 자산 내놓게 나 권한 나 자꾸 줄일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 드물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에서 그런 현상, 특히 북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많았던 게 핀란드를 보고 그나마 있는 왕실을 지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르웨이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지금 왕자 같은 경우는 예. 왕 같은 경우는 간간히 어떻게 하냐면 왕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혈통 그러니까 6촌까지 뭐 8촌까지 이런 그 반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스스로 줄여요. 왜 줄이느냐? 내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실의 반계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스스로 줄이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의 범위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어쨌든 내 권한을 좀 유지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방식을 쓰셨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 네. 부분은 영국도 어쨌든 왕권을 유지하면서 네. 입헌 군주제를 택해서 네. 이제 갔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북유럽 국가들은 왕실을 유지하면서 복지 국가를 택하고 왜냐하면 영국은 네. 자유시장 경제를 택하고 왜냐하면 네. 복지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네. 옆에서 사회주의 혁명들이 점점 불어닥치고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의 내용을 봤더니 기본적인 일자리 다 국가에서 개런티해주고 내 생활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확보해준대. 나는 그냥 국가에서 지정한 데서 열심히 일만 하면 우리 모두 빈부격차 큰 거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다 유지된대. 매력적이잖아요. 옆 나라 러시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게 그렇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군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대한 매력도도 우리가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아. 그 방법을 우리는 복지 국가로
설정해서 그걸로 구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함께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안보, 국방비 뭐 이런 부분은 어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예. 오늘 주제인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옆에 있는 인접 국가들에 비해서 안보적인 위험이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인접 국가들이라고 하면 스웨덴이나 finland보다 더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노르웨이 지도를 자세히 봐주시면 네. 노르웨이라는 국가는 북쪽으로 쭉 빼죽하게 올라가는 있는 우리 가로형의 국가가 아니라 세로형의 국가가 아니라 네. 그 세로에서 자세히 보면 북극해 쪽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대가 오른쪽, 그러니까 남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가로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네.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북극해로 바로 못 갑니다. 그러네요. 그죠? 막혀 있어요. 노르웨이를 거쳐야지만 북극해로 가는 거지. 스웨덴과 핀란드도 저 위쪽에 있으니까 북극해를 바로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아니면 노르웨이를 통해야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북극해로 갈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노르웨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련에 대한 잠정적인 위협, 육로로부터 얼마든지 소련에서 우리 쪽으로 침공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안보상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육로로 접하고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살고 있는 노르웨이 그 영토 안에 있는 주민들 중에는 한 5만 명 가까이가 러시아 말을 쓰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국경을 접하고 접하니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이쪽에서 어업 활동하고 이쪽에서 농사 짓거나 뭐 목축업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사실 목축업은 거긴 불가능한 곳이지만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언제부턴가 여기가 이제 노르웨이 영토라며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혈통도 러시아에 가깝고 나는 러시아 말을 쓰고 어머니가 아니면 러시아 개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친러 성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보적인 불안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게 노르웨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방비를 지금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꽂혀가지고. 네. 그럼 최근 이전까지는 네. 예, 이 국방비를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는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그러면 노르웨이는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던 거죠?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외관상은 거의 영색 중립국처럼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초창기 나토의 창립 member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예요. 1949년인가요? 그때 나토의 설립 멤버로 예. 노르웨이가 가입을 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예.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동조하겠다, 서유럽 국가와 동조하겠다라는 노선을 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노르웨이는 아주 초창기부터 보편주의라고 본인들은 외교 노선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네.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영과 상관없이 난 다 잘 지내고 싶어요. 이걸 지향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흔적이 우리 한국하고도 남아 있는데 우리 한국하고도 아주 일찌감치 수교를 해서 우리 6.25 전쟁과 6.25 전쟁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노르웨이가 북한하고도 수교를 해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과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잘 지내고 싶어요. 네. 이런 행보만 보면 여긴 영세 중립국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준으로 ODA 사업, 원조 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또 노르웨이예요. ODA면 뭐 공적 개발 원조. 맞습니다. 예. 그냥 도와주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이건 뭐 할 수 있는 본인들이 또 산유국이고 북극해에서 북해 유전을 확보하고 있는 돈 많은 나라니까 좋은 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진영과 상관없이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나라는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외관상 마치 영세 중립국 같아 보이지만 예. 나토에 진작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별도로 북극해 근처에 있는
북유럽 5개 국가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 국방 안보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5개 국가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그다음에 하나가 아마 폴란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섞여 있을 텐데요. 예. 이 5개 나라의 또 안보 체제를 또 가지고 있고 이럴 정도로 정말 안보 의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가까운 쪽으로 안보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만 소련을 자극하려는 일을 또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살펴보면 영세 중립국과 유사하게 행동을 해오거나 아니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좀 미국과 점점 가까운 네. 뭐 그런 행보를 취함으로써 어쨌든 국제 협력 안에서 안보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제가 그거예요. 예. 구분을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길래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겁니까? 바로 러우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접경 지역에 있는 자유지역 진영과 러시아 사이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그레이 존들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그냥 놔두고 거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퍼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퍼 역할로 놔두면서 그냥 두겠지 생각을 했는데 네. 러시아 생각이 바뀐 거죠. 그냥 우크라이나를 내가 침공해서 서유럽이 여기까지 점령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겠어. 노선을 바꾼 거예요. 네. 그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우리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야. 서유럽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마주보는 마지막 남은 교두보가 우리 우크라이나니 우리 우크라이나랑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반대로 소련 역시도 러시아 역시도 서유럽의 마지막 자신들을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바로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니 예. 우리를 절대 무시 못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할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전에 계속 말씀해 주신 가스관 뭐 이런 역할들도 그렇고요. 네. 그랬는데 확인해 봤더니 예. 갑자기 러시아가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침공해서 일부를 점유하자. 그렇게 됐더니만 우크라이나의 지금 국가의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있으면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보자라는 게 완벽히 잘못됐다는 걸 이해한 겁니다. 예. 그러면 노르웨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뭐야, 러시아에게도 우린 중요한 요소고 미국에게도 우리는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니까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노르웨이에는요 실제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콜라반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콜라반도가 어디냐면 또 노르웨이와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잘 보면 그 오른쪽으로 삐죽 삐져나와 있는 반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콜라반도라고 부르는데요. 예. 바로 이 콜라반도에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가 다 있어요. 항만도 있고 공군기지도 있고요. 예. 미사일 기지도 있고요. 그런데 이 콜라반도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는 또 노르웨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군 부대 이 노르웨이에 이렇게 주둔시켜놨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노르웨이와 잘 지내야 이 콜라반도에 직격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국의 어떤 협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린 바로 이런 가치가 있는 국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양쪽에게 우리는 다 갑질 아닌 갑질하면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러시아가 한번 마음 바꿔먹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모른 척하니까 이게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2배로 늘리고 제가 그 사이에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봤더니 북유럽 5개 군사협력기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칸디나비아 3국에다가 네. 아이슬란드하고 핀란드가 들어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이슈 때문에 국방비를 2배로 늘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핀란드는 국경을 더 많이 접해 있잖아요. 네. 러시아랑. 핀란드도 혹시 국방비를 늘렸나요? 핀란드도 마지막에 요 최근 들어서 결국 선택을 했죠. 나토에 가입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식을 택한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3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나토에 가입해서 본인들도 노르웨이와 같은 노선을 결국 선택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어쨌든 안보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곳이다. 네. 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예.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다. 이 예. 얘기가 특히나 기억에 남고 제가 몇 번씩 확인한 거니까 맞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예, 없습니다. 예. 박정희 교수님의 설명들에. 예. 근데 어쨌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랑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예. 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나토에 가입하는 것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 노르웨이는 국방비를 2배 늘리는 방향으로 네. 안보 문제를 좀 신경 쓰고 있다. 이 얘기를 전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노르웨이 경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노르웨이 경제는 어떤가요? 예. 일단 예전에 18세기까지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업 말고는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그땐 공업이나 산업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예. 농업 아니면 수산업이니까요. 그런데 유럽의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들은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쉽게 얘기해서 농사 지으면 그냥 무진장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 네. 이런 데들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최강 국가들로 부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들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던 국가였는데 근데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 하면 노르웨이산 연어 해가지고 네.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이 제한됐고요. 그쵸. 그리고 노르웨이 국민들도 노르웨이 기후 환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든가 그린란드 이런 걸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다 노르웨이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콜럼버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무슨 뭐 신대륙을 발견한 게 무슨 콜럼버스라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 바이킹이 진작 먼저 가서 살았습니다. 그 바이킹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근거들이 있어요. 노르딕 그 무슨 박물관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박물관들을 가보면 네. 산업경제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미 바이킹이 콜럼버스 전에 훨씬 전에 먼저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게 캐나다 인근이나 이런데 이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들은 절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네. 예. 자, 그래서 예. 그만큼 노르웨이 국민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꾸 극한 기후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강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그리고 뭔가 결핍이 자꾸 많으니 그래서 약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비옥한 나라들, 부유한 다른 유럽 국가들 침공해서 바이킹들이. 예. 그래서 가져오자, 뺏어오자.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항해술이 발달하게 됐고 그러고 좀 더 멀리까지 가서 또 약탈해보자. 예. 원거리 항해술이 점점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선업이 발달을 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19세기 때 182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 4대 조선 강국으로 부상하는 게 노르웨이입니다. 예. 그 당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노르웨이의 전체 수출액의 40%가 선박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선박 기술은 지금도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요. 특수선이라든가 네. 선박의 주요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중소 선박들 있죠. 네. 우리나라는 정말 뭐 집채만한 선박, 아파트 단지만한 선박들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중일에 많이 뺏겼지만 중소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요트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작은 선박들. 그리고 럭셔리 배들을 그렇죠. 많이 만든다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 뭐 요트라고 하든 럭셔리 네. 배라고 하든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들이 노르웨이에 많고요. 네. 한 50개사들이 아직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는 또 자원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이야 이렇게 역사적인 명맥들이 있으니까 진화 발전을 해와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예. 나머지 산업은 뭐가 있느냐 했었을 때 철저히 자원 의존적인 산업으로 진화 발전을 해왔어요. 자원 의존적 산업. 예. 첫 번째가 노르웨이 제일 많은 자원 목재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바탕으로 사실 조선업을 흥했던 거예요. 아. 그때는 목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트도 지금도 목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선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또 목재 산업 때문이고 이게 그 목재를 그 가공한 조선업도 있지만 목재 자체도 팝니다. 그걸로 일단 부강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조선업으로 이제 벌 수 있는 만큼은 다 벌고 있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었을 때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과 함께 본인들이 진흥했던 또 다른 산업이 이것도 자원 의존적인 사업인데 제지업이었습니다. 재지 네. 종이 만드는 거요. 이제 회사가 생기다 보니 산업혁명으로 회사는 결제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많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설명서로 같이 또 그렇죠. 소통해야 되고 네. 그러니 제지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분업화되다 보니까 신문사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업들도 점점 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기반으로 종이 만드는 제지업을 또 1880년대에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엄청난 발달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자원 의존적인 거죠. 예. 그다음 또 다른 자원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먹거리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 수산업에 대한 니즈가 또 높아졌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 식량 자원, 수산 자원을 활용해서 진짜 유럽 전역에 연어, 고등어, 청어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러니 여기는 뭔가 또 포경도 많이 했고요. 그 당시 기름을 그 고래 기름이 그 당시는 석유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참 자원 많은 국가가 계속 자원으로만 돈 벌어서 사는 건 드물거든요. 예. 근데 노르웨이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원도 목재, 수산자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육성해서 살아왔는데 예. 결정적인 게 뭐다? 197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 최강 부자 국가로 바뀌는 뭔지 감오시죠? 1970년 되면 기름이겠죠. 그렇죠. 북해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엄청난 유전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 노르웨이 영해에 가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권한을 노르웨이가 가져가는 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건데 그때 뒤부터는 노르웨이는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1등 국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연초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세수입을 얼마 거둘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이 돈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복지 강국의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오히려 걱정하는 건 예. 이렇게 다 썼다가 국민들이 너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자극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논의하는 국가. 그 사이에 나무는 또 덜 뱄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와, 목재 자원의 비중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한때 너무나도 그 궁핍해진 적이 있어서 왜냐하면 나무를 너무 많이 베버렸거든요. 제지업이 흥한다, 또 배 팔린다 하니까 뭐 그냥 벌목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예. 그러니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수산업에 매진을 했는데 그래서 수산 자원이 고갈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때 또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엄청 잡았나 보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석유만 팔아도 전 국민이 1년 쓸 돈을 벌고도 남으니 세상에 수산 자원은 더 비옥해졌고 그렇죠. 나무도 더 비옥해졌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인구 숫자 얘기 안 드렸네요. 인구가 500만 명 수준이에요. 500만 명. 국토는 우리보다 몇 배가 큰 나라. 근데 뭐 추워가지고 막 살기에 좋은 그런 지역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그게 유일하게 본인들에게 핸디캡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났던 게 지금은 이 소수의 인구가 이 돈 다 어떡할 거야. 이 고민하는 국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고민이 전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경제적 고민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노동력이 부족해요.
인구가 500만 명인데 예. 그래도 국가가 기본 꼴을 유지하려면 갖춰야 될 요소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군대도 누가 군인을 해야 되고 오. 경찰도 해야 되고 네. 해양 경비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또 유전 개발도 해야 되고 연어도 또 해야 되고 또 박물관 뭐 전시관 이런 것도 운영해야 되고 파출소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력 비율을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가 또 고민거리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르웨이도 고령화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르웨이는 이상하게 전 세계에서 장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노르웨이 쪽의 그 학자들과 EU 집행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연구했던 연구들을 다 살펴봤는데 예. 명확하게 이유가 규명된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데 이 장애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 했었을 때 여러 논리들이 있어요. 예. 그중에 특이한 점이 지역별로 인구 100명당 장애 인구로 분류되는 숫자가 네. 너무 편차가 큽니다. 오슬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구의 6% 정도밖에 장애 인구로 분류되지가 않는데 네. 저기 북극해 근처라든가 좀 외진 지역은 많은 지역은 그 해당 거주민의 15% 가까이가 장애 인구예요. 10명 중에 1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아니 높은 비율이네요. 어떻게 이 지역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크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후속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들의 장애 인구 비율과 초등학교 이하 그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의 장애 인구 비율이 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력을 이수를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네. 여기는 복지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혜택을 정말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접근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접근은 사회 제도적으로 장애 인구 비율이 많은 거를 접근하는 논문도 있었어요. 뭐냐면 노르웨이는 네. 너무 돈이 많은 국가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계성 장애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애 등급으로 인정은 안 해줘요. 예. 근데 딱 봐도 이게 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따지자면 분류를 하자면은 생활하기에 큰 불편은 없는 정도니까 굳이 장애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뭐 요 정도의 그렇죠. 의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분명 누군가에게 고용을 당해서 예. 일을 하기에는 참 뭔가 좀 약간 그런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꽤 경계에 있잖아요. 계신 분들. 예. 네. 우리나라도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의 맘 카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노르웨이는 그 숫자 모두 다 장애인으로 인정해 준 거다. 그래서 장애 인구 비율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여튼 결국은 국가에서 노동력은 부재한데 그 중에서 또 정상적으로 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비율도 높다 보니까 이 부족한 노동력 어떻게 벌충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일부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일단 국방의 의무는 여성, 남성 모두 징병제입니다. 500만밖에 안 되는데 국토는 우리보다 훨씬 크니 이거 다 지키려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다 징병제로 일정 기간 복무해라. 이렇게 예. 하고 있고요. 예. 그걸로도 숫자가 모자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해 5개 국가의 연합 그 방위 체제 있지 않습니까? 공유제 공공 자원으로 많은 걸 같이 써요. 그러니까 탱크, 전투기, 군인들 이런 제식 훈련과 표준 뭐랄까요? 도구들을 네.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참전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부 벌충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는데 이건 진짜 놀라울 수준이실 거예요. 예. 일단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노르웨이 시민들과 똑같은 수준의 모든 복지 혜택을 다 줍니다. 그렇군요. 예, 근무하고 있는 예. 기간 동안. 노르웨이에 들어가서 일하고 일하는 있으면. 외국인 예. 근로자들. 예. 그리고 노르웨이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7년만 거주하면 무조건 줍니다. 그래요? 예. 아니면 노르웨이 국민과 결혼한 기간이 4년이 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산 기간이 3년.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일단 7년 이게 넘으면 또 시민권이 나와요. 그러면 전 세계 최강의 복지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거죠. 결혼 없이도 7년 살면은 나와요? 나와요. 예. 이거는 시민권과 상관없이 복지 혜택은 일하는 사람에겐 다 줘야 된다는 일하는 사람. 예. 예. 그리고 노르웨이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기가 쉬운 게 예. 노르웨이에서 제가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을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르웨이의 교육은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당연히 무상이죠. 그렇죠. 무상 대학원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혜택을 노르웨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받아가요. 그래서 그만큼 근로자들이 부족한데 노르웨이 어떤 기업이 이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혜택 줄 테니 꼭 데려오세요. 이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리는 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경제적인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건 없겠네요.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물가 수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제조 기반이 많이 취약한 국가들 공통점일 수가 있는데 물가가 통상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 2%를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2%에 맞춘 적이 많지가 않아요. 항상 3%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것을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꼽고 있는 게 노르웨이의 하나의 어떤 가장 큰 수건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그 경제 구조가 유가에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그렇죠.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한 15위권에 해당되는 원유 생산국이고요. 세계 5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7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고요.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에요. 대충 감 오시죠. 노르웨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의 재정 수입의 한 뭐랄까요? 20% 이상이 이 석유와 천연가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든가 뭔가 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에 있는 국가들이 다른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갑자기 재정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의 편향된 구조 이걸 탈피하려는 게 노르웨이의 고민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국제 유가가 낮아졌다 그러면 더 생산해서 더 많이 팔아 뭐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노르웨이로서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굳이 노르웨이의 그 경제적인 고민거리를 그 마치 어떤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냐 하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노르웨이에서도 뭔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이거일 뿐이고요. 실제 노르웨이는 그동안 석유로 벌어놓은 돈을 전 세계 최대 국부펀드 이 국부펀드에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또 고민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게 제가 질문을 굳이 고민이 없냐고 해서 쥐어짜내신 이게 노르웨이 국회에서도 이걸 그나마 안건으로 올려요. 그래서 하여튼 복받은 나라다. 복받은 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정리 한번 다시 하자면 그래서 노르웨이는 또 한 가지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고민으로 하나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 이 돈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거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은 계속 쌓여만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노르웨이를 제가 왜 이렇게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그 고민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기름 캐서 본인들 뭐 하기도 바쁜 나라들이 즐비하냐면 전력 생산하는 거.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전기가 맨날 끊겨요. 그 석유만 믿고 있다가 발전 설비, 시추 설비 제대로 정비도 못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유소에 가도 기름도 없고 그리고 전기 공급하는데도 석유 의존하다가 석유 제대로 생산 안 되니까 끊기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발전소를 못 짓는 거예요? 노후화된 거죠. 노후화.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에서 이걸 보수해주고 유지 관리해주지 않으면 아예 진행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술 자체가 그 나라에 없는 거예요. 없는 유지 거예요. 보수 기술 자체가. 자 그러면 노르웨이도 비슷할 것 같잖아요. 제조 기반 없다면서요, 교수님. 그러면 노르웨이에서 글로벌 정유회사들이 아니면 발전 설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서 그거 정비 안 해주면 얘네도 전기 다 끊기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야, 노르웨이는 또 끝까지 부러운 나라가 노르웨이 전체 전력 생산의 95% 이상을 네. 수력 발전으로 동원해요. 어. 거기 피오르드 해안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예. 거기에서 그냥 지으면 이게 다 수력 발전 댐이 되는 거거든요.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해안선이 네. 제일 긴 나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굳이 석유를 캐서 자기들이 쓸 이유도 별로 없어요. 계속 말을 거듭할수록 복받은 나라다. 복받은 나라예요. 아. 자, 그래서 그러면 예. 네, 하나만 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구 환경 지키겠다는 미명 아래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2025년 언저리쯤 되면 요쯤 되면 모든 차를 전기차로 의무화하겠습니다를 진작 선언했던 국가가 노르웨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석유를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일 먼저 구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수력 발전으로 그냥 그 댐문 열면 전기 생기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네네. 그럼 전기차를 안 바꿀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게다가 저도 첨언하자면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쪽이 해양 풍력 발전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풍력 발전으로도 전기 엄청 생산한다고 저는 들어 알고 있는데. 그럼 마저 설명을 풍족하네요. 드릴게요. 다른 얘기 해드리려고 그 못 띄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2부까지 가야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까 95% 가까이가 수력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5%는 석유를 생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것 때문이에요. 수력 외에 지력 발전 여기 화산 활동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력 활동으로 전력 생산하는 게 나머지 2%고 그리고 풍력이 또 나머지 20%예요. 그러니 99%를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국가가 노르웨이예요. 그러니까요. 야, 뭐 이럴 수가 있나요? 요즘에 친환경이 화두인데 이미 친환경을 달성해놨고. 그렇죠. 거의 자원은 100%에 풍부하고. 가까운 나라가 예. 바로 노르웨이니까요. 고민은 쥐어짜가지고 나온 게 노동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 근로자로 또 충당을 하고 있고. 네. 예. 제조 기반이 없는데 그래도 불편한 부분은 없는 네. 그런 국가 노르웨이를 오늘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 부분에서 네. 당연히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노르웨이, 많은 그것을 가진 국가 노르웨이. 네. 그 노르웨이의 국민들의 근무 여건 궁금하시잖아요. 근무 여건이요. 예. 예. 일단 근로 시간. 음.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노르웨이입니다. 세계적인 복지 강국이니까 뭐 그렇죠. 근로 시간도 적겠죠. 이것도 국민들이 혹여나 예. 나태해지고 게으르질까봐 예. 근무 시간을 낮춰드릴 테니 제발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을 현격히 낮춰준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근무 시간은 낮춰준 대신 네. 어떻게 됐느냐. 야, 법정 휴가가 너무 부러워요. 법정 휴가 얼마 될 것 같으십니까? 얼마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는 MBC에서 한 해 동안 꼭 이만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했었을 때 만족하시겠어요? 만족이야 뭐 많이 쉴수록 좋으니까 적당히 한 30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비슷했어요. 5주가 법정 의무 휴가고요. 예. 정확히 말하면 5주 플러스 3일입니다. 아, 이만큼 무조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네, 돼. 그거 이상 더 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쉬게 해준다는 거죠. 예. 5주면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하고 3일. 그러니까 한 달은 반드시 푹 쉬어라. 대신 요만큼은 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주 40시간 좀 넘는 시간을 이제 일하게 시키고 있죠. 주당 근로 시간이 최대 40시간인 거예요? 40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42시간 좀 넘었어요. 그걸 초과해서는 근무 못 하는 거고요. 네. 시간의 근무 이런 것도 네, 안 네.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무 시간도 적고 휴가도 엄청 많고. 네. 예. 어쨌든 근로 조건도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 육아휴직. 육아휴직. 예.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혹시 노르웨이 정부에서 나오셨나요 오늘? 이민을 지금 아니 장려하러.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제가 우리나라의 타산지석대를 얘기를 하나도 못 듣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경제 외적인 고민이나 국방비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자랑 타임이 늘어져가지고. 아닙니다. 자, 일단 그 육아휴직까지는 마치죠 뭐. 네,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은 무조건 쓸 수 있고요. 아. 1년 쓸 때 급여는 원래 회사 다닐 때 급여의 100%를 그대로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세네요. 우리도 어쨌든 1년은 도입은 돼 있는 네, 부분이니까. 네, 우리는 이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급여는 줍니까? 뭐첫 3개월은 뭐 일정 부분 비율로 뭐 10%인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뭐 근데 여긴 주고 100% 그대로 줍니다. 계속 네. 1년 내내. 네, 1년 내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국방비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노르웨이라는 게 그냥 안보 문제만 틱 얘기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라서 네. 오늘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운을 띄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셔서 노르웨이 경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러면 왜 국방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 네. 어떤 식의 해결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주에 노르웨이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